이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아는 문장이랑 다르게 문장의 앞뒤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특정한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배운 뒤에 뭘 할 거냐면요. 이 이어진 문장이 여러 개 중복돼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 친구들은 의미 관계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열, 대조, 선택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대등한 거랑 종속적인 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전부 다 완전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열대조 선택을 드러내는 어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관계를 갖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일단 나열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얘는 연결어미 고나 며 등을 사용합니다. 예문은 이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남기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대등한 거예요. 그 다음 노래를 하며 춤을 췄다. 이 친구도 노래를 하는 행위랑 춤을 추는 행위가 나열됐으니까 이 친구도 대등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조관계에 의한 게 있습니다. 연결어미 나, 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문은 이래요. 자,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자, 사라진 것과 남아있는 것 의미가 대조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다. 늙은 거랑 젊은 거랑 의미가 대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은 참 좋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것도요, 좋은 거,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두 개가 대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관계가 있습니다. 든지나 거나 등을 사용하면 되고요. 예문은 이래요. 자,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자, 두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궁화의 색깔은 희거나 굵다. 즉, 흰 것이 아니면 붉은색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나열, 대조, 선택 이 세 가지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자, 얘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의미 관계가 대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서를 바꾸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순서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것뿐이지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약간 언어적인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예술은 살아있지만 그는 갔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짜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의미상으로는 전혀 어색할 게 없죠. 자, 요 뒤에까지 다 보는 건 좀 너무 무의미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다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 안다. 혹은 난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요. 한 5분, 10분 정도 좀 뛰어넘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절의 의미가 뒷절의 의미에 종속된 이런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앞의 문장이 종속절, 뒤의 문장이 주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지금 선생님 강의에는요. 11개의 종류를 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고요. 선생님이 여기 어미들도 되게 많이 보여줄 건데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쭉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여기 다면 정도를 사용하면 되는데 읽어보면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아버지가 칭찬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과 이유가 종속절의 의미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서, 니까, 누로, 느라고 등이 있고 외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고 공부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앞말이 원인이나 이유의 뜻을 갖고 있는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양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양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양보의 뜻은 이래요. 앞절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즉 앞절의 내용이 어쨌든 간에 뒷절 내용이랑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시험이 어렵더라도 문제 없다. 즉 시험이 어렵든 쉽든 뒤의 내용이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즉 누가 뭘 하든지 신경 쓸 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데,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든지가요, 우리가 앞에 봤던 선택이랑 어휘적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양 갖고 구분하면 안 돼요. 실제 의미를 따져봐야 돼요. 선택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네가 한들 무슨 수가 있겠니? 즉 너 뭐 아무 상관없고 뭐 이렇다는 뭐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 종속절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도서관에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간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자, 그냥 미침이란 말 나오는데 이 미침은요, 뭐 crazy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미침은 어떤 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의 미침이에요. 자, 보시면 공부하게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었다. 즉, 이 걸음을 준 거, 조용히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앞말과 관계에서 의미가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연 당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지. 즉, 범을 잡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환이 있는데 내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웃다가 울었다. 그냥 뒤집어졌죠. 자, 그 다음에 자, 연결어미 듯이, 이거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즉 땀이 비우듯 흐른다. 여기서 이 비우듯이 또 종속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연결어미 을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더한다는 의미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는 자 혹은 자마자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혹은 까마귀가 날자마자 배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연결어미 는데가 있습니다. 이건 배경의 의미입니다. 내가 집에 갔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보면은 저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을 건데 진짜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요, 그냥 대등이 아니면 종속절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이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종속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요, 앞뒤로 특정한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앞말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이상해요. 보다시피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되거나 혹은 원래 문장의 의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신다. 바꿔볼게요.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면 내가 일찍 일어난다. 이상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나는 일어나서 시간이 다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합격을 했으므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되겠죠. 자, 힘드느라고 공부했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특징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대등, 나열, 선택이라는 미안합니다. 대등한 관계, 나열, 대조, 선택이라는 의미 관계만 파악을 하면 사실 그 나머지 것들 종속적으로 파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종속절에 관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절 자체가 주문장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종속절인지 혹은 부사절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자, 예문 보세요.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신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틀림없이 그냥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찍 일어나면을 쭉 떼갖고 중반에 넣어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가 일찍 일어나면 칭찬하신다.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노란색으로 쓰여진 문장이 그냥 부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일어났다 사이에 시간이 다 되어서 집어넣읍시다. 나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일어났다. 마찬가지예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종속절이었던 것이 이때는 그냥 부사절처럼 보일 뿐이죠. 자, 저번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종속절이랑 부사절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앞뒤로 구분되어 있으면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것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면 부사절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와, 과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서나 참고서에도 이 와가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 따로 독립돼 있었는데, 최근 책들 중에서는 이거를 따로 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얘는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 부사어 같은 것들이 접속조사 와가에 의해서 결합됐는데, 이때 서술어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두 번, 세 번 나오는 그런 경우에 와, 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봅시다. 자, 승우와 선영이가 어제 주제도가 아니라 제주도입니다. 못하는 애교 있게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어제 제주도로 떠났어요. 고쳐놔야겠네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주도로 떠났다라는 게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다 관계를 갖고 있죠. 승우가 제주도로 떠났다, 선영이가 제주도로 떠났다. 이 두 개 문장에서 서술어가 겹치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려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겹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집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데 이것도 사실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집에서는 개를 그린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는 고양이를 기른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어랑 서술어가 겹치기 때문에 하나씩만 남겨놓은 거고, 지금 개랑 고양이라는 목적어가 와가에 의해서 그냥 결합되어서 마치 하나의 목적어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말하면 이거는 보통 책에서 잘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와가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는요, 주어에만 해당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문법의 기준이 되는 참고서가 있어요. 사실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고하신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도 이렇게 그 겹문장, 이어진 문장으로 처리를 해놓고, 뒤에 나올 이 보어나 부사어도 역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기준으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다루는 건 여기까지예요. 자, 어쨌든 이 다음 예문 봅시다. 철수는 대학생과 그 다음에 CC가 되고 싶어.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문장의 의도는요, 대학생이랑 CC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되고 싶기도 하고 캠퍼스 커플이 되고 싶기도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두 말이 각각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의 보어였는데 그냥 하나로 결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와 영수가 마산과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자, 이것도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된 겁니다. 철수가 마산에서 올라왔다, 영수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자, 이거 사실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만 이건 그냥 설명하기 위한 예문이니까 어쨌든 요 문장이랑 요 문장에 부사어인 마산에서랑 부산에서 요것이 하나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라는 서술어는 그냥 하나만 사용됐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와, 과로 이어져 있는 문장을 봤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문법 단위 있잖아요. 이 문장의 구조 맨 1강 혼문장, 겹문장에서도 보여줬던 건데, 와가가 사용이 됐더라도 주술 관계가 한 번뿐이면 그냥 혼문장입니다. 자, 예문을 봅시다. 왜 안 넘어갈까요? 자, 그와 그녀는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다. 이거를 앞에 나눴던 분석 방식으로 쪼개 볼게요. 그러면 예문이 이상해집니다. 그는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다. 마주친 대상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문장이 길더라도 겹문장으로 볼 수 없이 그냥 얘는 혼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나와 정훈이가 싸웠다. 여기서의 정훈은 누굴까요? 누구 있습니다. 뭐 연예인, 누구 남편, 이런. 어쨌든, 자, 여기서 이것도 아까 방식대로 쪼개보면은요, 자, 내가 싸웠다랑 정훈이가 싸웠다인데 각각 싸움의 대상이 필요하죠. 즉, 완전한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분석이 불가능해요. 그냥 요 자체로 하나의 혼문장이고 와가 들어가 있지만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볼 거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 3가지를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좋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말하지만 가장 좋은 건 대등해서 나열대조 선택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보조적인 방식이에요. 어쨌든 예문을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얘기죠? 이거 뒤집으면 이상하잖아요. 뒤집었을 때 이상하면 종속절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의미상으로 나열도 아니고 대주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절을 뒷절 속으로 이동시키는 거. 아까 봤던 예문이죠. 내가 일찍 일어나면 요 문장을 뒤로 집어넣어서 아버지께서 내가 일찍 일어나면 칭찬하신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낑겨 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세 번째는 사실 책들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잘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데,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의 주어에 보조사 은는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게 안 돼요. 자, 예문 보세요. 학생은 인사를 하고 선생님은 인사를 받습니다. 자, 이거 나열된 거죠. 이때 은을 집어넣어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학생은 인사를 하면 선생님은 인사를 받는다는, 몰라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뭐가 이상해요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색해요. 그리고 나만 어색한 건 아니고 보통 이 내용을 실어놓은 책들에서도 어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말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어디서 갖고 온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들에서 이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방식을 정리해 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건 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참고하고요. 실제로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결합해서 문제를 푸셔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요 다음 내용을 이제 봅시다. 이제 여러 번 이어진 문장을 분석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는 외투를 벗어서 아들의 어깨 위에 걸쳐주고 불을 피워서 온몸을 누겼다. 그냥 끊어보면은요. 그는 외투를 벗어서 아들의 어깨 위에 걸쳐주고 불을 피워서 온몸을 녹였다. 이렇게 4개의 문장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굳이 이거를 쪼개보면은요. 그는 외투를 벗어서 아들을 어깨 위에 걸쳐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앞뒤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문장이 종속절이라서 뒤에 지금 이렇게 의미상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온몸을 녹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두 문장이랑 뒤에 두 문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 큰 문장들은 다 종속절이지만 큰 문장들끼리는 어떤 관계냐면요. 지금 대등한 관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새로 돌아올 것이다. 자,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끊기고요. 그 다음에 봄이 오고 끊기고요. 새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이요. 봄이 오고도 종속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이 새도 돌아올 것이라도 지금 종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문장 봄이 오고 새가 돌아온다는 이거는 나열된 거니까 대등한 거잖아요. 자, 이때 시간이 지나면 이라는 문장이 이 뒤에 통째로 종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어진 문장에 대한 수업을 마칠 건데요. 자, 요거 지우고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쭉 살펴보면 의문론에서 출발해서 형태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형태론, 통사론에서 문장의 구조 짜임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덩어리들이고 좀 큰 내용들끼리 상호 연관되는 것들을 봤는데 이 뒤에는 이제 뭘 보냐면요. 문법 요소라고 해서 이 문장 단위로 어떤 식으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동피동이라든지 높임법, 시제, 부정표현, 종교열 표현 이런 걸 배울 건데요. 이런 것들은 앞에 배웠던 형태론에 세부적인 내용이랑 연관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것들은 좀 강의를 세밀하게 끊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